2025년 10월 1일. 이른 아침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병원 침대에서 한 위대한 생명이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91세. 그녀의 이름은 제인 모리스 구달입니다. 인류의 양심이자 침팬지의 어머니였던 이 여성은 단 하나의 순수한 꿈으로부터 시작된 삶을 살았습니다. 런던의 조용한 거리에서 어린 소녀로 출발한 그녀가 어떻게 20세기 과학을 뒤바꾸고 21세기 환경운동의 이정표가 되었는지 오늘 우리는 그녀의 위대한 여정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그녀는 우리 인류에게 가장 불편하고도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간은 과연 다른 모든 생명보다 지적인 존재인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그녀는 아프리카의 깊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1934년 4월 3일 영국의 런던. 한 어린 소녀가 아버지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실물 크기의 침팬지 봉제 인형이었습니다. 이름은 주빌리. 이 인형은 단순한 어린이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제인이 이 선물을 받은 순간 그녀의 인생 전체가 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빌리는 제인의 친구였고 선생님이었고 그리고 미래였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이 인형을 안고 아프리카의 숲에서 펼쳐질 모험을 꿈꾸곤 했습니다. 당시 1930년대 영국 사회에서 여성, 그것도 노동계급 가정의 딸이 과학자나 모험가가 되겠다는 꿈은 웃음거리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자아이가 뭘 하는 짓이냐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제인의 어머니 반느 모리스 마이너스 구달 여사는 단 한 번도 딸의 꿈을 꺾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열심히 노력하면 이루어질 거야. 하지만 진지하고 확고한 결정이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라. 이 말은 제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지지와 믿음은 고졸의 젊은 여성을 세계 최고의 과학자로 만든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씨앗이었습니다. 어린 제인은 뒤뜰의 닭장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닭의 알은 어떤 구멍에서 나오는지, 왜 나오는지를 관찰했습니다. 정원의 흙을 파헤쳐 지렁이를 찾아 자신의 침대에 몰래 숨겨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그들의 움직임을 손전등으로 비추어 관찰했습니다. 제인에게는 경계가 없었습니다. 동물과 인간 사이에, 과학과 상상력 사이의 경계 말입니다. 10대 초반 제인은 에드거 라이스 버로우가 쓴 책 타잔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농담처럼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잔이 제인과 결혼했을 때 정말 실망했어요. 그건 내가 아니었거든요. 그녀가 원했던 것은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숲으로 직접 가서 동물들과 살고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제인은 런던의 여러 곳에서 비서직을 전전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친 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 속에서도 그녀는 반드시 아프리카로 가겠다는 결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1957년 초여름. 23세의 제인은 마침내 아프리카 케냐의 나이로비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긴 배 여행과 기차 여행을 거쳐 그녀는 꿈의 대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아직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찾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이로비에 도착한 지 며칠 후 제인은 당대 최고의 고인류학자 루이스 리키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소개로 이루어진 이 만남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운명의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루이스 리키는 제인의 학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 정식 대학 학위가 없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는 학문적 신뢰성이 전혀 없는 경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리키는 제인을 고용했습니다. 아니, 단순한 고용이 아니라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리키가 본 것은 학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제인의 눈에 담긴 열정, 그리고 타고난 관찰력이었습니다. 리키는 제인에게 박물관과 도서관에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동물의 행동, 인류의 진화, 그리고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리키는 제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프리카에 가서 야생 침팬지를 연구하고 싶지 않을까요? 제인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네, 하고 싶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아직 준비가 부족해요. 1957년 말 리키는 제인에게 탄자니아 곰베 스트림 국립공원에서의 야생 침팬지 연구를 정식으로 제안했습니다. 침팬지 연구가 인간의 진화 연구에 필수적이라고 믿었던 그는 편견 없는 관찰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제인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당시 식민지 당국의 규정은 명확했습니다. 젊은 여성이 홀로 아프리카의 밀림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 허용될 수 없었습니다. 제인의 계획은 거절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다시 나선 것이 제인의 어머니 반느였습니다. 당시 60대였던 반느는 딸의 꿈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남은 인생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딸과 함께 곰베로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1960년 초 어머니 반느는 제인과 함께 아프리카 곰베에 도착했습니다. 내가 당신 딸의 보호자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규정에 따르겠습니다. 이 짧은 말 한마디로 어머니 반느는 30년도 더 전에 구성된 규정을 깨뜨렸습니다. 반느는 처음 3개월 동안 딸과 함께 숲에 머물며 연구를 도왔습니다. 어머니의 이 헌신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제인의 위대한 연구는 시작조차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1960년 7월 16일 제인이 곰베에서 본 첫 번째 침팬지는 데이비드 그레이비어드였습니다. 회색빛이 도는 수염을 가진 수컷 침팬지였습니다. 제인은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번호가 아니라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이름을 말입니다. 이 결정은 당시 과학계의 폭탄과 같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주류 동물 행동학자들은 분노했습니다. 동물에게 이름을 붙인다고? 그것은 감정이입이고 감정이입은 과학이 아니다. 그들의 비판은 매우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입이라고 비난받는 방식이야말로 개별 침팬지의 진정한 성격과 감정을 이해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곰베숲에서 제인은 데이비드 그레이비어드 외에도 플로, 골리앗, 제인, 올리버 등 수십 마리의 침팬지들에게 각각 다른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각 침팬지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플로는 현명하고 자식 사랑이 깊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첫째 아이 플린트를 낳았을 때 다른 어머니 침팬지들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식을 돌봤습니다. 플린트가 어느 정도 자라서도 계속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 사이의 사랑과 애착은 너무나 깊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인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침팬지의 어머니 마이너스 새끼 관계는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깊은 정서적 유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모정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60년 11월의 그날, 제인은 역사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데이비드 그레이비어드가 나뭇가지의 잎을 훑어내어 도구처럼 만들고 그것으로 흰개미집 구멍에 집어넣어 흰개미를 낚아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학의 200년 역사를 뒤흔들어 놓는 발견이었습니다. 당시까지의 인류학은 말했습니다. 인간만이 도구를 만드는 존재다. 하지만 데이비드 그레이비어드는 이 정의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발견 이후 제인의 40년 이상 지속된 곰베 연구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침팬지들도 인간과 유사한 감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 연민, 심지어 질투까지도 말입니다. 각 개인마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개체는 용감했고 어떤 개체는 소심했습니다. 어떤 개체는 친절했고 어떤 개체는 까칠했습니다. 침팬지들은 복잡한 사회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서열을 만들었고 복잡한 사회적 유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새끼 사이의 애착 관계는 인간의 그것처럼 깊고 지속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인의 연구가 드러낸 것은 아름다운 측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침팬지들의 어두운 본성도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조직적으로 사냥을 하는 모습,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침팬지들이 자신의 동족을 살해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 곰베 숲에서는 곰베 전쟁이라 불리는 집단 폭력이 벌어졌습니다. 한 침팬지 무리가 다른 무리를 체계적으로 괴롭히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제인은 이 장면을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야 했습니다. 인간만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침팬지도 같은 폭력성을 지니고 있었어요. 이것은 제인에게 새로운 통찰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침팬지와 공유하는 것은 선함만이 아니라 어둠도 함께 공유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제인의 혁신적인 연구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되었습니다. 1965년 리키의 조언에 따라 제인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물론 유명한 과학자로서의 입학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녀는 동물행동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제 제인은 단순한 열정가가 아니라 정식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과학적 성공 뒤에는 개인적 고통도 있었습니다. 1964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제인의 연구를 영상으로 기록하기 위해 파견한 네덜란드 사진작가 휘호 판 라빅을 만났습니다. 휘호는 유명한 야생동물 사진작가였습니다. 공배숲에서 만난 제인과 휘호는 빠르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함께 동물들을 관찰하고 함께 숲을 걸으며 그들은 깊은 감정적 유대를 형성했습니다. 1964년 3월 제인은 휘호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공배숲 옆 탄자니아의 작은 마을에서 매우 단순하게 치러졌습니다. 이 결혼은 제인의 인생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꿈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1965년 제인은 아들 휴고를 낳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애정스럽게 그루트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루트는 공배숲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는 침팬지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아프리카의 야생 자연 속에서 자란 인간 아이 그루트는 매우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제인은 계속해서 연구에 몰입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강연과 글쓰기로 자신의 발견을 전 세계에 알려야 했습니다. 휘호도 자신의 사진 작업을 지속해야 했습니다. 부부는 끊임없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장거리 연애, 장거리 결혼 생활은 두 사람의 감정적 거리를 점점 늘렸습니다. 1972년 루이스 리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인의 정신적 멘토이자 인생의 은인인 리키의 죽음은 제인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974년 제인과 휘호의 결혼 생활은 끝을 맞이했습니다. 이혼이었습니다. 제인은 슬펐지만 울 여유도 없었습니다. 공배의 침팬지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제인의 인생은 또 다른 전기를 맞이했습니다. 1975년 탄자니아 국회의원이자 해상보호구역 책임자였던 데릭 브라이슨을 만났습니다. 데릭은 환경과 자연 보호에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인과 데릭의 결혼은 순수한 개인적 사랑을 넘어서 같은 이상을 함께 추구하는 두 영혼의 결합이었습니다. 데릭과 함께 제인은 환경 문제에 대한 시각을 더욱 넓힐 수 있었습니다. 침팬지의 개별 생명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생태계 전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도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1980년 데릭은 암으로 병들었습니다. 제인은 병상 곁에 머물렀습니다. 함께 보낸 소중한 시간들 속에서 제인은 데릭과 자신들이 함께 추구했던 환경 보호의 꿈에 대해 다시 생각했습니다. 1980년 4월 데릭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인은 다시 한번 깊은 슬픔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고백했습니다. 공배숲에서 그 고통을 치유받았어요. 침팬지들과 자연이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두 번의 이혼과 남편의 죽음. 개인적인 슬픔과 상실들이 쌓여갔지만 그것이 제인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개인적인 사랑도 중요하지만 더 큰 사랑, 즉 지구와 그 모든 생명을 위한 사랑이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소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1986년 9월 제인 구달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 침팬지 연구 콘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공배숲이 빠르게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불법 벌목으로 나무들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연구했던 침팬지들의 서식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침팬지들이 밀렵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끔찍한 것은 침팬지들이 비인도적인 동물 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료실과 실험실에 갇혀 고통받는 침팬지들.
그들은 인간의 질병 치료를 위해 감염되기도 하고 약물 실험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난 침팬지들이 콘크리트 우리 속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컨퍼런스에서 제인은 결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연구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침팬지들을 위해, 지구의 미래를 위해 직접 행동해야 한다. 이때부터 제인 구달은 과학자에서 환경운동가로 변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업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남은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지구 생명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영혼의 선언이었습니다. 제인은 제인 구달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90세가 넘는 고령에도 그녀는 1년 중 300일 이상을 전 세계를 여행하며 강연과 캠페인에 헌신했습니다. 호텔 대신 소박한 대학교 기숙사를 선호했고 이동 시 일회용품 대신 개인 머그잔을 고수했습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환경 실천의 증거였습니다. 제인 구달은 타계 직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통해 인류에게 마지막 통찰을 남겼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그녀는 정치적 권력 구조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녀는 트럼프, 푸틴, 시진핑과 같은 세계 지도자들의 공격적이고 강압적인 리더십을 우두머리 수컷, 침팬지의 힘과 시 행동에 비유했습니다. 이는 평생 야생 침팬지를 연구하며 얻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희망을 향해 있었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제인 구달 희망의 이유 제목처럼 그녀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인은 2025년 10월 1일 강연 여행 중이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91세의 나이로 수면 중 평화롭게 영면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선택을 남겼습니다. 계속해서 지구를 파괴하는 지적인 원숭이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공존과 사랑의 힘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희망의 사도가 될 것인가. 그녀의 긴 여정은 이제 끝났지만 그녀가 심은 뿌리와 새싹은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과 실천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기를 기원하며 침팬지의 어머니에게 경의를 표합니다.